얼마나 조용하게 들어왔는지 전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냥 제가 딱 눈을 뜬 거는 목에 갑자기 차가운, 정말 차가운, 이거 칼이구나. 뭐 이렇게 내가 오늘 죽는 거구나.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냥 그런 안 거죠. 칼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었죠. 소리치면 죽는데. 자고 있는 아들을 온몸으로 끌어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깨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울면 어떡하지?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이제 그냥 오로지 애가 혹시라도 깰까 봐 그냥 애만 꼭 껴안으면서 그냥 제발 깨지 말라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애만 꼭 껴안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에 놈이 다시 입을 엽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게. 돈 어딨노? 아주 낮고 가는 경상도 말투였어요. 손을 들어 장롱을 가리키자 놈들이 청테이프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남편도요. 그리곤 다시 손을 묶더니 이불을 뒤집어 씌웁니다. 잠시 후 찬 공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건너방으로 달려갔어요. 부모님이 하늘을 보고 누워 계시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미동도 없어요. 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신 후였어요. 성자 씨가 놈들의 얼굴을 처음 본 건 이때였다고 합니다. 주소 무전기 있나? 무전기 불러봐. 뭡니다. 근데 잘만 병들이야. 나 여기다. 내가 모든 거 야저 밀어내라니까. 봐. 명수 네가 그 위치 잡아야지. 얼마 계속 할머니 잡아도 할머니가 칼을 든다고 들겠잖아. 너무 애껴 보이는데. 그냥 계속 보니까 여기 그냥 사진 찍히니까 계속 연달아서. 아이, 너 바지 비싸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리고 여리고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애들 보고서 그때는 저렇게 어리고 여린 애들한테 뭐 당했구나라는 그런 억울함도 있었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마음밖에 없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검사래요. 그것도 부산에 있는. 제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고 있대요. 그때 그 잃어버린 폐물에 대해서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범인이 잡혔는데 뭐 폐물을 팔았다고 한다. 이런 폐물이 맞냐라고 이제 폐물을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 가짓수를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뭔 소리야 이게 뭐 그러면서 분명히 범인은 잡혀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뭘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해줬어요. 범인들 이미 잡았어요. 재판도 다 끝났고요.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요.
검사냐고요? 아니요. 무슨 교도소 교화위원이래요. 옥에 들어있는 그 친구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 범인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야 이게 이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목소리니까 소리치면 죽는데. 그 목소리 확인하러 제가 교도소에 간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거죠. 저 목소리 아니다고. 이때부터 성자 씨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범은 누구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아, 정말요? 저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항상 뭐 내일의 그 장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남아있죠. 그 장면이랑 우리가 그 사고 치던 현장. 그 몸부를 많이 치고 과음을 치료를 하더라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 과음을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세게 결박을 하고 이제 테이프를 발라줘. 기금속을 이제 찾으려고 뒤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움직이더만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가만히 있길래 큰일 났구나. 결박을 빼고 물 떠가지고 좀 뿌리고 물도 먹이고 인공호흡 해두고 그러는데 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막 나서 할머니가 입안에서 뭐라 해야 되나 썩은 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할머니가 죽 처지더라고요. 그 선배가 그래 야 빨리 도망가자. 야야 됐어 그만해 얼른 나가.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도망갔죠.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뭐 계속 힘적으로 그리 불안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그것이 왔습니다. 검사가 부르더래요. 너 수포에서 강도짓 한 적 있지? 모든 걸 인정하고 다 털어놨대요. 공범 2명도 모두 자백을 했고요.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랍니다. 처음 잡힌 곳도 부산이고 자백을 한 곳도 부산인데 조사는 전주 가서 받으라고 했대요. 그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전주 법원에서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희한하더래요. 조사받으러 가면은 뭐 자꾸 현장 검증도 안 가고 자꾸 묻는 말만 묻고 그 우리한테 그래 많이 유리한 쪽으로 그 질문을 많이 했죠. 그래 보자. 자백한 걸 뒤집었네요. 뭔 쪽으로 넘어가냐? 이리 넘어갔어? 여기 짚고 넘어갔어. 거기에 들어봐. 거기에 들어봐. 야. 저는 3인조 중에서 진범으로 제일 오래 살았던 임명선이라고 합니다. 주범으로 오래 사신 거죠? 예. 경찰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할머니 살인사건으로 뭐 체포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때. 너무 무서워갖고 도망갔는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워낙 또 달리기 잘해가지고, 경찰들이 저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우석 때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제 어떻게 찾았는가.
거기에 또 잡히게 됐죠. 경찰을 보자마자 냈다 도망을 치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아, 저놈이 범인이구나 했겠죠.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또래 2명도 연이어 붙들려 왔습니다. 왜? 피해자인 최성자 씨가 범인들이 20대 초반쯤인 것 같다고 3명쯤 돼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셋 다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중 2명은 발달장애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붙들려온 3사람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어요. 어? 했지? 아직 안 찍었니? 경찰이 이제 불러준 대로 그냥 쓴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이 이제 안 맞으면은 정 찍고 다시 쓰라고, 찍고 다시 쓰라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경찰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손으로 때리고 발로도 때리고. 예. 처음에 여기 뒤에 있잖아, 새끼야. 경찰 복무로도 때리고 발바닥도 맞고 뭐 머리도 맞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다. 제가 45만 원이라고 했으면 45만 원이야. 부산 마시를 샀다고 하니까 명선이가 부산은 사투리를 일부러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해서 내가 진술을 안 한 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틀려요. 아까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 거 맨 처음에 기억하시죠? 성자 씨가 이 얘기는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년들 진술서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집 대문을 담을 여기다 칼을 차고 칼을 차고 담을 넘어갔대요. 근데 우리 집 대문은 잠겨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장 났어요. 이렇게 조서를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진짜 코미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해. 자, 그럴 수 있다. 뭐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부산에서 진범이 나타났을 때라도 바로 잡았어야죠. 문제는 관할 지역에 있어요. 아까 사건이 부산에서 전주로 이첩됐다고 했잖아요. 이 전주에서 부산 3인조를 조사한 게 누구냐? 1년 전에 엉뚱한 소년들을 교도소에 보냈던 바로 그 검사였던 거죠.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을 뒤집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못한 거죠. 그 용기를 못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진범들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임명선 씨는 감옥에서 6년을 살다 나왔어요. 체포될 당시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었대요. 아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이제 붙잡힌 거죠. 그때 이제 여동생이랑 이제 병원에 있었고 아빠 병문안 때문에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기결실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제 동생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밖에 하루라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아빠 장례식이라도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오빠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길이 참 아빠가 발길이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오빠 입장에서는 모르고 못 오는 거하고 알고 못 오는 거하고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참 오빠 지금 어떻게 있을까 진짜 막. 그걸 알리 없는 시간만 무심히 흐릅니다. 진범한테 문자가 한 통 와요.
그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안 만나줄 수 있냐고. 3대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날의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3대 나라시포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소년들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영상을 보면은 하나도 스스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네주는 거 받고 있어. 다리 묶고 나도 그대로 놔두고 또 형태 가져와 바로 거기서 호텔이 저기 호텔에 다리 묶어 빨리 와서 이쪽으로 하실게 이쪽으로. 들고 있으면 그들끼리 또 배우다 그리고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들이. 가보자. 네가 지금 감독이냐? 나는 탤런트 자들은 저 이제 신이다. 영식이다 탤런트 되기라 틀렸구만. 그게 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로 결심합니다. 방법은 재심뿐이에요.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요, 말이 쉽지 재심이 쉽겠어요? 법원이고 검찰이고 자기들이 과거에 이미 내렸던 판단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일인데. 이 사건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진범이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증언만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육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설득이 된다면 만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냥 말없이 한 잔 또 한 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얼마 후 작심하고 박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진실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 일이 조작되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모든 것 좀 되돌려놓고 더 이상 그런 사건 때문에 도망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교차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스님, 1999년 2월 6일 완주 삼내 나라스포에서 발생했던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자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때도 우리가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아니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 최성자 씨도 빠짐없이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차마 꺼내기도 힘들었던 그날의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도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배우고 조금 더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집 밟힐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냥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무죄 판결 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